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서울 근교 일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생겼다고 자부하는 편이에요. 손님의 표정만 봐도 그날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어떤 반찬을 추천해 드려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민수는 대기업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33이니 결혼할 때도 됐죠. 어느 날 민수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8개월 정도 교제를 했다고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진지해요. 지은이라고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래, 어떤 아이길래 우리 아들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나?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후에 민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지은이와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참 예쁘고 단정해 보이는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이가 자꾸 저와의 만남을 피하는 게 이상했어요. 약속 시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기도 하면서 저와의 만남을 미루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 명희를 만났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명희가 자기 조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명희의 조카가 2년 전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부모님의 2억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명희가 보여준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수방에서 봤던 그 사진 속 지은이가 맞았거든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력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명희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죠. 그리고 명희가 보여준 사진 속의 여자가 정말 지은이가 맞는 건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이요.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고급 일식당의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조명 아래 지은이와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첫 인상은 참 좋으셨어요. 아버님은 은행이나 대기업에 다니실 것 같은 점잖은 모습이었고, 어머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셨어요. 지은이와 어머님은 눈매가 비슷했고, 아버님의 차분한 이미지가 지은이에게도 보였죠. 하지만 무언가 불편했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길러진 제 육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치 맛있어 보이는 음식 안에 숨겨진 다른 맛이 있을 때처럼요. 자리에 앉고 나서 한동안은 평범한 상견례 자리 같았어요. 아버님은 온화한 미소로 민수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고, 어머님은 제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권하셨죠. 우리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어머님의 말씀은 자연스러웠어요. 귀여운 일화들도 하나둘 들려주셨고요. 음식이 하나둘 나오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아버님은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진중하고 신중하셨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생활과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마치 전문가처럼 조리 있게 설명하셨죠. 지은이는 여전히 반듯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부모님도 뭐랄까 실수도 빈틈도 없이 너무 완벽한 부모님 같았어요. 저는 명희의 이야기가 자꾸 맴돌아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명희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지은 씨, 혹시 2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은이의 손끝이 떨렸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당황하는 듯 했어요. 민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죠. 결혼을 빌미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지은이의 정체도,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비밀도 말이에요. 그러던 순간이었어요.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민수가 뒤쫓으려 했지만 제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민수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은이의 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았죠. 저희가 사실은 지은 씨의 부모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한 달 전 지은 씨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연극 배우 부부인 저희에게 상견례 자리에 부모 역할을 제안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지은 씨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줬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이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사업 실패로 남은 빚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게 될 처지라고 했대요. 두 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로 결심했다는군요. 저희도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도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은 씨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럼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은이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을요. 노인 부부의 노후 자금을 노린 지은이의 사기 행각,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한 사실까지. 배우 부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도 지은이의 진짜 정체는 몰랐던 거죠. 그저 불쌍한 처지의 예비 신부를 돕는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세상에, 저희가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될 줄은. 아버님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두 분은 잘못이 없어요. 지은 씨에게 속은 거니까요. 제가 두 분을 위로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뛰쳐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지은이가 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는지.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민수의 마음에도 빗물처럼 슬픔이 흘러내리겠지요. 하지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비 오는 일식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배우 부부는 죄송하다며 연거푸 허리를 숙였고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는 지금은 집에 안 들어가고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죠. 돌아오는 길에 명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는 상견례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명희는 한숨을 쉬더니 조카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투자 수익률이 좋다며 처음에는 1,000만 원부터 시작했대요. 거기서 실제로 수익이 나자 더 큰 돈을 맡겼고 결국 2억까지 받아낸 후 잠적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했고 증거가 부족해 진전이 없었대요. 반찬 가게로 돌아와 불을 켜는데 갑자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한테서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로 조용히 만나자고 했다네요. 저는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는 민수도 안다고 했죠.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하자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민수는 소주를 앞에 두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일단은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먼저였어요.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은이의 정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명희의 조카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를 여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많이 초췌해 보였죠. 하루 만에 살이 빠진 것처럼 볼이 홀쭉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자고 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돼요. 또 알고 보니 민수는 지은이에게 이미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고 해요. 결혼 준비한다면서 필요하다고 곧 갚겠다고 해서요. 민수는 처음에는 그 돈을 저에게 언급하기가 창피했대요. 그리고 제 카드도 지은이가 쓰고 있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카드 하나쯤은 같이 써도 되지 않겠냐면서 처음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 문자들이 쌓여 있더군요. 마트, 편의점, 카페. 하나하나는 소소한 금액이었지만 며칠 전 결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석 달간 6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전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니까 돈을 같이 관리하게 될 거라고 서로 믿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지은이가 얼마 전부터 이상한 투자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 퇴직금으로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그리고 통장 사본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공동 명의로 집을 사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자면서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은이는 우리 민수의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말로 민수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 놓은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명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조카 며느리가 될 뻔했던 지은이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조카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다며 경찰에 다시 정식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대요. 그간 더 수집한 자료도 제출하겠다면서요. 저와 민수도 결심했죠. 이제는 우리도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지은이를 막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도 크지만 지은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지,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명희의 조카도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술을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지은이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없다는 걸요. 회사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전부였죠. 형사님은 지은이의 전적을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회사에 계속 출근했지만 지은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대요. 주변 동료들도 지은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우연히 서울대 병원 앞에서 지은이를 본 것 같다고 했어요. 회사 일로 그쪽에 가게 되었는데 바쁜 일정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서 멀리서 그냥 지나쳤대요. 지은이가 소아병동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는데 분명 지은이가 맞았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소아병동이라니. 왜일까?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근처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 진료 시간이 시작될 때쯤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대여섯 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함께였죠.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소아병동이에요. 민수가 병원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어요. 소아암 병동이라는 글씨가 제 눈에 콱 박혔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치료비가 수억 원에 이른다는 기사였죠.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지은이와 아이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다시 나온 지은이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여유 있고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픈 아이를 둔 힘없는 엄마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어머니, 우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죠. 지은이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그리고 저 아이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의 사기 행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구이며 그 작고 창백한 아이의 생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은이의 사정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명희의 조카에게 받은 2억, 그리고 민수에게 받으려 했던 돈. 이 모든 게 아이의 치료비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가 평소보다도 더 늦게 돌아왔어요. 술에 취한 듯 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 있는 게 보였죠. 민수가 오늘 지은이를 만났다고 해요. 며칠째 병원에서 그녀를 기다렸다네요. 분홍색 모자를 쓴 아이와 함께 있던 지은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대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고 해요. 둘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아이는 지은이의 딸이고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백혈병이래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요. 서연이가 1살 때부터 투병 중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5살이 됐지만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렸대요. 2년 전 대구에서 받은 2억도 서연이의 치료비로 다 썼대요. 보험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고가의 치료제에 항암 치료까지. 돈은 바닥이 나고 아이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고 해요. 지은이는 민수에게 자신을 만난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대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고 대출도 알아보고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이미 써버린 2억도 모자라서 결국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해요. 서연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민수는 지은이가 울면서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전해주었어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했다고 해요.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치료비로 들어갔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어머니, 저 어떡하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한 모성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민수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자꾸 안쓰럽고 가슴 아프다고. 특히 서연이를 보니 더 그렇대요. 그 작은 아이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추가로 알게 되는 정보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민수와 저는 서로의 눈치만 살폈어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입을 다물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죠. 서연이가 걱정돼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가 구속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5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아픈 아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신고할 수가 없다고. 서연이의 치료가 중단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제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 살배기 아기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온갖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봐야 했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결국 우리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다른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거래요.
하지만 서연이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그때가 되면 자수하겠다고 했대요. 메시지를 읽어주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만은 이해가 된다고, 서연이를 살리고 싶었던 엄마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아픈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도 지은이의 잘못에 침묵함으로써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로 민수는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향했대요. 멀리서 서연이를 지켜보는 게 그의 일과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명수가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민수랑 너 요즘 좀 이상해. 명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괜찮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얼버무렸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가 또 지은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대요. 서연이의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항암 치료만 몇 차례 더 받으면 될 것 같다고요. 어머니, 우리가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돈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아픈 아이의 엄마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민수의 고민은 깊어져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지은이가 잘못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녀를 단죄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발 속에서 서연이는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겠죠. 지은이는 또 그 자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침묵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서연이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있던 날이었어요. 민수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지은이가 자수하기로 했다고. 병원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죠.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이제 서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지막 치료만 끝나면 된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4년. 그 긴 시간 동안 지은이는 혼자 버텨왔대요. 남편은 치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죠. 1살배기 아이의 백혈병 진단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나 봐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때예요. 서연이가 건강해진 만큼 제 잘못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은이는 명희의 조카와도 민수와도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아픈 아이를 두고 아이 엄마를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마음이었어요. 지은이는 평생을 갚아나가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던 명희도 마음을 열었어요. 서연이를 직접 본 후로는 태도가 달라졌더군요. 조카를 설득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줬어요. 지은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의 목소리에도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때론 삶이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잘못된 건 아닌 거겠죠. 이제 지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됐고, 지은이도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 뒤에 숨은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가끔 퇴근길에 반찬 가게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지은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가끔 먼 산을 바라보듯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아마도 서연이와 지은이를 떠올리나 봐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요. 이제는 손님들 표정만 봐도 그날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은이의 눈빛에 숨겨진 깊은 슬픔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세상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있나 봐요.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연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제 아들 민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